K-방역에 기대어 꿋꿋이 버텨왔던 일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이며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주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잠깐 한 5분 정도만 기초 역학조사 잠깐만 진행할게요. 아니요. 지금 일상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 문자를 받으시면 2주 자가격리 강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만 오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0배 정도 늘어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1인 1실로 해야 되는데 지금 2인실 있는 데까지 이제 포화돼서 들어가게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상 확보 방안은 충분한 수 병상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약 일주일 내에 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즉시 가용 병상을 이제 10개, 지금 이제 9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병상과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에 많은 호소를 했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그때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였던 대구. 그 데자뷰 같은 상황이 다시 현실로 닥친 겁니다. 왼손 펴시고 오른손을 위에 올려주셔서 살짝 자기 1,030여 명. 한때 대구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동산병원. 코로나19 방어의 최전선에 있었던 이곳이 115일 만에 드디어 일반인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진료 보시러 오셨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네, 다시 약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 좋아요. 그때가 이제 약간 꿈 같아요, 이제는. 병원 안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하다.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 코로나 진료를 시작할 때 병원 안은 혼돈 그 자체였다고 현장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이곳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봤던 12년 차 간호사 최우정 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되게 저희 대구가 글로벌하다 느낀 게 당장 1시간 뒤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고 그 뒤로 4시간 뒤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한다고 그거를 아침 8시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거든요. 100여 명의 환자가 입원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외래 환자도 와 있었고요.
시설도 인력도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은 몰려들었고 똑같이 코로나는 두려웠지만 환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당장 중환자실로 환자가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대구 전시 상황이라서 간호사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간호 인력이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입원했을 때 간호사 한 명이 거의 최대 30명까지도 보는 상황. 이제 생사 확인 정도 하고 환자의 기본 케어 정도, 증상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였고 3일씩 4일씩 연달아서 야간 근무를 하고 길게는 한 2주 가까이 한 9일씩 또 연장 근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병원 건물 전체는 격리됐고 딱히 교대 인력도 없이 긴 시간 방호복을 착용한 채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간호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20명 체크하는데 2시간씩 걸렸죠. 그 장갑을 2중, 3중 끼고 환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 없었고 그리고 방호복 입은 상태로 땀을 계속 흘리니까 앞에 시야가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청소, 식사, 영양사, 안전요원, 보안요원 이런 등등의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다 없으니까 그 모든 업무가 간호사한테로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고령이신 분들이 많았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호사들이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다 이게 먹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굶으시니까. 혈액 종양내과만 10여 년. 해본 적 없는 중환자 간호라고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증 환자만 수용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켜보니까 중환자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멀쩡하시다가도 갑자기 숨이 차시다 하고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니까 중환자 수가 시간이 갈수록 너무 급증을 하는데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케어해줄 중환자 인력도 부족했고요.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이 경력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상황은 악화되는데 이제 신규 선생님들은 업무가 미숙하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우와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니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간호 현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코로나 전사 얼굴의 사진들이 그게 다 고글로 인한 상처들이거든요. 포장이 불량이라서 눌리다 보니까 다 변형을 일으켜서 그런 거고요.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저희의 희생, 정말 희생만 그리고 의료진의 사명감만 바라는 이런 느낌이 싫은 거지. 방역의 최전선에 섰단 자부심도 있지만 평가는 냉정합니다. K방역,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 얻어 걸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2월)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 700명을 넘기도 했던 대구. 한때 2,300여 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최소 10여 명은 병원에도 가보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대구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0명이 나왔는데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수도권에서 퍼져나가는 코로나는 다시 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를 혹독하게 겪었던 대구는 2차 대유행을 잘 대비하고 있었을까? 그 지역의 10개 병원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3, 4개월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대구시의 코로나 대책본부라든지 또는 어떤 서울에서 중앙에서 내려왔던 중수본이나 중대본 이분들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대구시는 2차 준비를 한다라고 지난 5월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랑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공공과 민간의 어떤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고 과연 그러면 거버넌스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게 현장의 병원들이랑 상의가 되고 논의가 돼서 이런 일이 나온 건지. 시청 내에서는 이게 다 공유가 되어 있는데 병원에 한번 보여보니까 이게 구멍이 숭숭한 거예요.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또는 병원의 속 사정을 정확히 모르고 기술해 놓은 게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병원별로 피드백을 해서 의견을 다시 받고 이런 대학병원들하고 감염병 2차 대유행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자며 일찍부터 시작된 고민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8월 중순에야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 계획서 초안은 재유행 대비 계획 초안은 다 만들었는데 대비가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또 그 사이에 중앙정부도 그 질병관리청 성격이라든지 복수차관제라든지 이런 조직 개편이 확 들어간 겁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행정 조직이 조직 개편에 들어가면서 사실 좀 속도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1월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의 급작스런 국내 출현은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였던 30대 중국 여성을 치료한 곳은 다름 아닌 인천의료원이었습니다.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인천의료원은 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신종 전염병 진료의 1차 관문을 맡았습니다. 38도. 시에 먹은 해열제인데 지금까지 7시, 6시까지 12번째.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감염 당시 120여 명. 지금도 100명이 넘는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가는 병원이에요.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가지정 격리병상도 제일 먼저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고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전체 환자를 이제 외부로 보내고 병원 전체를 비웠습니다. 국내 의료의 천병과도 같은 곳이지만 위치는 시 외곽. 총 440만 제곱미터 규모의 4개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는 지하철역이라도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버스도 갈아타야 되니까. 그 지하철이 바로 의료원 쪽으로 가면 좋은데. 과거에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병원의 중심이었던 시절에는 다 시내 한복판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점점 낡고 큰 부지를 찾아가다 보니까 상당수가 도시 외곽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도 400m 한라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제주의료원. 병원 앞으로는 시외버스만 간간히 지납니다. 시내에서 오려면 7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에서 시외버스로 갈아타거나 오르막길을 좋기 10분 넘게 걸어야 합니다. 여기 접근성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은 1년에 뭐 10,000명, 12,000명밖에 안 오잖아요. 제주대학병원 자리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노인 요양병원 기능을 강화했지만 역시 도내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감염병 진료에 뛰어들었습니다. 2월 21일자로 소개 명령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입원해 있던 환자를 164명을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데로 전부 전원을 시켰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2분씩 진료를 했었고 충주의 종합병원 2곳 중 하나인 충주의료원 역시 8년 전 시내 중심에서 산 중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역 내에서 의료원까지 오는 버스는 하루 2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힘들죠, 당연히. 버스 타야 되고 2번씩 바꿔 타고. 차 기다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한 3-40분 거의 1시간 이렇게 걸리죠. 건강검진도 그전은 여기서 거기 의료원이 저 시내에 있을 때 받았거든요. 근데 일로 오고는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내가 운전을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오게 돼요. 차로 오면은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20분. 반년이 넘도록 국내 코로나 진료에 앞장서온 의료기관은 바로 이들 공공병원이었습니다. 3월과 4월 환자가 급증하던 당시 전체 확진자의 78%를 진료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손발을 맞춰 기존 환자들을 옮기고 재빨리 뛰어들 수 있는 곳은 그나마 공공의료원 36곳에 불과합니다. 민간병원은 쉽게 말하면 니네 환자 보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통솔 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거기는 애걸복걸해서 제발 병상 좀 마련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국립대학병원한테도 이래라 저래를 못하는데 민간대학병원에게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공의료원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급인 500병상 이상 규모는 서울과 청주, 부산 3곳 정도. 막 개원한 성남의료원은 이제 제 모습을 갖추는 정도입니다. 300병상 이상이라도 대구, 군산, 홍성이 더해질 뿐입니다. 의료진은 충분할까? 전문의가 최소 50명인 공공의료원은 단 2곳. 감염 내과 전문의는 겨우 4곳에만 있습니다. 소규모의 열악한 대다수 공공의료원은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 인천의료원만 해도 다 비워놓긴 했지만 실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환자를 보는 거는 시설이나 장비도 필요하지만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최소한 도시 같으면 한 500병상 정도는 돼줘야 쉽게 말해서 그 환자를 볼 만한 의료인들 역량이 생겨요. 저희 간호사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중환자 케어가 가능한 간호사는 한 20명 남짓이에요. 중환자 1명당 7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3명이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포함입니다, 여기는. 중증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만한 의료시설이 동원 가능한 공공병상을 갖고 있는 데는 우리나라는 없죠. 한 군데도 없다면 보면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공공의료원의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지역 의료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상훈련. 저희 환자 상태 안 좋아져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병상 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지만 지금 이 카트에도 배터리를 또 올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카트를 그대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소 공급 잘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움직여도 될까요? 네. 네, 라인이랑 안 빠지도록 조심히 이동 부탁드립니다. 머리부터 나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기도 내 음압 앰뷸런스가 처음 출동했습니다. 이송 중 돌발 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악화를 가정한 대응 훈련들이 이어집니다.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함께한 병원과 병원 간 첫 코로나 중환자 이송 훈련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무증상 환자만 많이 이송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환자들을 이송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장비들 많이 환자들이 달고 있기 때문에 이송하는데 인원하고 그 관찰이 주의 있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하는 시간들이 조금 생략하고
중환자들의 이송 이슈가 수도권에서 바로 불거질 것이고 며칠 안에 그랬을 때 우리가 빨리 훈련을 해야 어쨌든 있는 조건 안에서의 최선을 찾아낼 것이다. 이 벤틸레이터 이송을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중증 환자의 아주 큰 문제거든요. 벤틸레이터 코로나 에크모 이송을 지금 코비드-19 국내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급하게 지금 가을, 겨울 이전에 셋업이 돼야 되거든요. 시급하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300병상이) 채 안 되는 지방의료원의 중환자실. 이곳에서의 코로나 중등도 환자 치료는 7월 중순쯤 시작됐습니다.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요양원에서 이송된 80대 코로나 확진자를 보름째 돌보고 있습니다. 아, 2층이요. 그때는 이쪽밖에 없고 석회밖에 없긴 했었어요. 그럼 뭐.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자문에 나섰습니다. 드라키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경기도 내에 상급병원 안에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베드가 다 차면 추가적으로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원래 이 기능 목표했던 부분이었고요. 상급 종합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스텝 다운 유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 간호사분들이나 이제 의사들도 좀 중환자를 여기서 많이 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교육하고 이런 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권역별 중증 환자 긴급 치료병원입니다. 인구는 서울보다 30% 이상 많지만 중환자실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터라 필요성은 더 컸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만큼 집단 감염의 우려가 계속되어 온 상황. 지난 3월의 일시적인 병상 부족 경험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요양시설에 유행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감염되고 그분들이 또 많이 돌아가셨는데 어렵게 마련했던 중환자 병상이 일시에 사라지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지난 3월에 설계할 때 바랬던 것은 경기도에서 환자 폭증이 일어날 때 가능하면 병원에 못 가보고 앰뷸런스에서 혹은 집에서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었고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한 자원 확충은 미리 설계되어야 되고 미리 준비돼야 된다는 고민들을 대구의 경험들을 옆에 밖에서 지켜보면서 가졌던 겁니다. 당장 운영에 들어간 중환자 병상 7개엔 경기도 내 상급 대학병원과 중수본이 지원한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이 충원됐습니다. 넉 달 전 대구 동산병원 중환자실에 파견돼 환자를 돌봤던 최효림 간호사는 이번엔 안성병원에서 중환자 간호를 돕고 있습니다. 우선 그때는 그냥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당장 이렇게 뭔가 뛰어든 느낌이라면 이번 여기 안성병원 와서는 확실히 체계도 더 잘 잡혀 있고 그때보다는 지금 더 이렇게 장비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좀 있으면 식사 들어가면 남은 중환자 병상은 8개. 병상수 못지않게 중요한 간호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병원들과 파견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꾸준히. 공공의료원인데도 이렇게 코로나 중환자 진료가 가능했던 배경이 뭘까? 올 봄부터 운영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지원단의 병상 배정 시스템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별 담당자가 빈 병상을 세워 연락을 주면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그곳으로 이송합니다.
이날은 경기도 내에 코로나 중환자 병상 14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트워킹을 벌써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어쨌든 다져가고 있었고 저희 계속 매일 아침마다 병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 계속 어쨌든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유된다는 뜻은 우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알린다는 뜻은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 받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정보 공유가 되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중앙에서 어쨌든 컨트롤을 하는 곳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지자체 내에서는. 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마도 중환자가 발생하면 전화를 돌려야 될 겁니다. 6개, 7개 기관 돌리다 보면 보내세요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혹은 잘 안 되면은 관료들이 압박하거나 부탁하거나 사정해서 하나하나 얻어가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속도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긴급대책전의 중간에 다리가 돼서 이 경기도와 이 민간 의료기관들 사이에 언어를 서로 번역해주면서 통역해주면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만일을 대비해 공공의료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던 훈련. 하지만 이 시도가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미 수도권발 2차 대유행 위기는 터져버렸습니다.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 시스템의 붕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270여 명. 최근 3주간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올 초 대구의 감염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퍼져나가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의 추적도 어렵고 또 역학조사의 역량을 시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이 약 25%로 매우 높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크게 낮아져 있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자신해온 K-방역이 코로나의 확산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 강화라는 방역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60대 이상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 당장의 병상 확보도 급박해졌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 병상은 현재 74개 병상의 여유가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30개,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8월 14일 14명에 불과했던 코로나 위중 중증 환자는 최근 몇 주간 급격히 증가해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예상치를 훌쩍 넘습니다. 중환자 병상도 급격히 소진되면서 여유롭다던 가용 병상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된 겁니다. 의료계에선 이미 몇 달 전부터 지적해온 문제였습니다. 중환자 진료 체계에 따라 중환자 전문 인력, 장비, 시설이 확보된 중환자 가용 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환자 병상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한중환자의학회가 3월부터 자체 파악해온 중환자 병상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전국 50여 개 병원에서 매일 직접 취합한 자료입니다. 6월 중순부터 수도권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하루에 적게는 4개, 많게는 37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최소 13개, 최대 51개 정도였습니다. 수도권에 74개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날 학회 조사에선 15개였고 전국적으로 131개 남았다던 병상은 26개 뿐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상 70개였던 8월 23일 역시 수도권 가용 병상은 실제 5개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줄곧 여유 있다고 자신한 병상들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실제로 저희 의료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진이 판단한 가용 병상의 규모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조나 그다음에 공간이나 동선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그런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 그런 병상이 실제로 효과적인 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보건 당국에서 파악했던 병상의 데피니션 개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 대한 파악이 허술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중환자의학회 등에서 이제 지적을 한 일부 가용 병상과 실제 보고된 병상 간의 어떤 차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일부 병원에서는 즉시 가용한 병상이라는 부분들을 잘못 좀 이해를 해서 실제 가용한 것보다는 더 많이 이제 병상을 보고를 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코앞까지 닥친 위기에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근데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증 환자가 있어가지고 조금 급하거든요.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 또는 이제 병원에서 상급병원 이 전원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이 마련된 곳은 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2017년에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한 번도 작동해 본 적은 없고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한 5-6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들여다보시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이 다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권역별 공동대응체계의 운영도 그 역할 가운데 하나로 당초 5월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해야 하는 정부조차 해본 적 없는 역할을 특정 기관이 수행하기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사이 수도권발 대규모 확산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병상과 의료 인력 그리고 의료에 관련 자원들을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고 수도권발 감염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8월 21일부터 수도권 공동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어서면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망 이후 검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확진 당일 이제 의료기관으로 이송은 되었으나 진행 경과가 빠르게 악화되어서 당일날 사망을 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단이 되고 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악화되셔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은 사후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확인된 사례들의 보고가 좀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하지만 정부가 거듭 밝혀왔던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충은 지금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술적으로 열흘에서 한 15일이 지나면 그중에 5% 환자는 중환자로 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100명씩만 계속 나와도 매일매일 꾸준히 최소한 5배듯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건 굉장히 버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방심해온 틈을 탄 코로나19의 위협. 국내 의료 체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0.2%, 나아가선 0.5% 감염이라는 2차 대유행 시나리오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0.2% 시나리오는 국민 10만 3천여 명이 감염되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이때 필요한 중환자 병상은 1,775개. 헌데 지금은 국내 모든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합쳐도 5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의료진, 특히 간호인력은 중환자 병상 20개당 최소 156명. 모두 14,000명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코로나 중환자 1명을 진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인력이 8배가 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개 한 10병상, 10병상에서 15병상쯤 되는 중환자 병동 하나가 코로나 환자 전체를 진료하려면 일반 병동 2개를 문을 닫고 그 일반 병동 2개에 있는 간호사를 중환자 진료에 배치해야 적정한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당장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막기 급급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4월과 5월 폭발적인 감염을 겪었던 인구 2천만 명의 미국 뉴욕. 4월 중순 당시엔 하루 최다 확진자만 10,000여 명. 사망자도 많게는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코로나 진료를 맡아온 의료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협력 체계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작동을 한 건가요? 원래 마련돼 있던 시스템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주 차원에서 이렇게 거버넌스가 작동한 결과인 건가요? 뉴욕시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병원들이 다 동시에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로 환자들의 내용을 교환하고 또 이 환자는 어떤 병원으로 가는 게 적합하겠다. 그런 식으로 병원 환자들을 많이 옮겼어요, 급하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에 있는 전공의들 그리고 인력들이 그 시립병원에도 같이 쉐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황에서 소방청에서 각 질병에 따라 이센셜한 그 의료 자원의 수를 소방청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시 같은 경우에 의료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립병원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 민관이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민과 관만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 민관을 아우르는 위기 대응의 의료 거버넌스. 우리나라에서도 작동될 수 있을까? 간의 역할 분담도 여전히 모호하고 한참 대량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뉴욕 주지사가 어떻게 했냐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다 참여시킨 그 일종의 협의체 운영 감염병 진료 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컨트롤 타워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적절하게 여력이 있는 병원들의 민간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환자를 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다 같이 협조해서 진료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재난 시에는 민간 병원까지를 동원해서
진료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3월 8일 날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내려가신 날이 3월 8일이셨던 거죠. 네.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국가 지표는 결국 확진자 수와 방역을 보여주는 확진자 수와 의료 수준을 의료 시스템을 보여주는 사망자 수 이 두 개로 대표되거든요. 중환자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서 이거를 강제할 수 있고 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메르스 상황이 첫 환자 발생 후 약 7달 만에 오늘 밤 자정 종료됩니다. 5년 전 38명이 숨진 메르스를 겪고 난 뒤 보건복지부는 488쪽에 이르는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백서가 지적한 국내 방역 체계의 과제 가운데 신종 감염병 거버넌스의 개편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전문 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정부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그리고 민관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에도 병상이 부족하고 파악조차 되지 않아 겪었던 여러 문제들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현재 국립중앙감염병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그다음에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을 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제까지는 그것을 시설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이 해당 지역에서 감염병 진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준비를 실제로 그 병원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권역감염병 병원 사업을 마치 병원 시설 짓는 사업처럼 생각하고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 체계와 관련된 시스템도 정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공공이 중심이 돼서 필요하면 민간을 동원하고 협력을 구하고 같이 원활하게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역할을 자임해도 그렇게 돌아가는 건 또 딴 문제인, 예를 들어서 어디서 받아라 라고 하면 받는 쪽에서 받겠다라고 할 정도의 권위와 공권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봐 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유능하고 강력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17살 정유엽 군도 이런 감염병 대응 의료 거버넌스가 없었기 때문에 숨진 사례입니다. 정유엽 군은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며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선 날부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비바람도 치고 여비가 거의 한 40분, 50분을 그 밖에서 떨다가 이제 마스크 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열이 새벽에 엄청 많이 났었다고. 저희가 머리가 그날 또 갔다 와서 엄마 나 머리가 띵해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던 찬바람을 너무 많이 쉬니까 그때부터 급격하게 열이 나기 시작했었죠. 계속 참다가 이틀 뒤에야 찾아간 인근 선별진료소는 저녁 6시가 지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서서 그냥 별거 안 했어요. 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병원을 들어올 수 없다. 더 이상 병원을 들어서 어떤 진료도 해줄 수 없다. 병원에서는. 그래서 멀리서 정말 체온 측정만 하고. 다음 날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폐에 염증까지 확인했지만 계속 코로나 검사 결과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 안에서라도 맞게 해달라.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링기를 맞았는데도 그런데 경산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을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병원의 입원실조차도 지금은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호흡 곤란까지 오자 병원은 당장 대구의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왔을 때는 오늘 밤 남기기 힘들다고 그렇게 상서호흡기라도 좀 끼고 갔더라면 앰뷸런스를 좀 불러달라, 구급차를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가시라고. 정군은 대구의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로만 의심받다가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매듭 지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받아주는 병원이었더라고요. 음성으로 발표됐는데도 이제 음악 병실이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였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 사실 아픔이 일어나는 게 가장 이게 한 게 미성년자 청소년층이거든요. 그냥 예를 죽을까요? 아니잖아요.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요구 사항을 K-방역 잘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이런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K-의료 엉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목숨들 우리가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대구 지역의 초과 사망자는 187명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가 무서워 병원에 가질 않았거나 코로나 환자로 의심받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들도 위험한 겁니다. 이분은 다행히 뭐 발을 자르진 않았어요. 그때부터 잘 치료하고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좀 회복하고 계시는 단계에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준비는 못했거든요. 상처를 방치했던 당뇨 환자는 자칫 발을 하나 잃을 뻔했습니다. 한 몇 달 그렇게 환자들이 계속 이제 오질 않아서 이상하다. 너무 이렇게 환자들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발 많이 아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병원에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병원에 무서워서 올 수가 있어야지. 3개월 동안 계속 나 혼자서 집에서 소독만 하고 있었다. 이 정도 상태면 이제 응급해진 건데 시작은 응급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이제 응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좀 안 오신 거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신 거죠. 발 상처보다. 실제는 아니었는데. 네. 실제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심하시고 그래서 병원이 병이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초과 사망 가능성 역시 높아 보입니다. 보호자가 대신 오셔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가슴이 아프셨는데 병원에 안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병원에 그냥 가정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런 케이스가 아마 많았을 것 같다는 거죠. 환자 갑자기 이렇게 줄었던 게 왜냐하면 심근경색이나 이런 병이 갑자기 원래 꾸준히 발생하던 그게 갑자기 이유 없이 줄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탓이었을까? 3월부터 5월까지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등 국내 5대 암의 산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받지 않은 채 건강을 잃어가는 5천여 명의 암 환자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의 1차전에서 K-방역의 성공에 취해 안도하고만 있었던 건 아닐까. 영웅이고 천사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제 의료진들의 모습만 보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가 되게 소모품 같다고 느껴요. 모두가 진짜 자기 뼈에서 이 기력을 다 끌어내가지고 어떻게든 커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게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거지. 대구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손에 잡히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냥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못한 거죠. 수가 너무 부족해서. 그게 너무 자괴감이 컸어요. 몇 차례의 큰 감염병을 겪었지만 그 위기에 대한 진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이 결국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구가 아니라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대구하고 다르지 말란 법이 과연 있을 것이냐. 저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K 방역만으로는 신종 전염병을 완전히 막아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금. 이 시점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 즉 골든 타임일지 모릅니다.